네,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그 예산안에 대한 그 예비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아, 상임위가 보고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이제 예산안하고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심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뭐 50명이에요. 일단 50명이고 이들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제 하는 자리에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 와서 왜 이런 예산을 만들게 됐는지 제안 설명을 하게 되고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이 또 이제 검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정책 질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해서 이제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절차입니다. 그다음 부별 심사 또는 분과 심사, 그 분과위원회 심사가 또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건 심사 대상 부처를 경제부처, 경제와 관련된 부처 혹은 비경제 부처로 나누어서 부처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전체 예결위 의원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분과위원회 심사 이제 다 전체 의원들이 예결위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 정부의 국무위원 즉 장관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장관들이 직접 나와서 그 위원별로 이게 그 예결위 위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위원당 이제 10분씩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다 합해서 이제 10분 이제 되는 식으로 이 종합 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합심사, 예결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심사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개수조정소위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심사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수조정소위원회는 아까 예결위 전체 위원들의 수는 50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개수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통상 11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소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 위원장이 당임직으로 맡아요. 그리고 교섭 단체별로 각 한 명의 대표위원들이 간사로 요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이 개수조정소위원회의 역할은 진짜 절대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구체적인 심사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개수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요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개수 조정은 뭐냐라는 거죠. 개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을 삭감 내지는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조정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개수 조정이다라는 거죠. 물론 헌법 제57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 제57조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부의 동의 없이 각 항의 예산을 올린다거나 각 항 내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어떤 한계가 설정된 상황 속에서 개수 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 새 비목에 할당된 예산액을 이제 조정하는. 그러니까 항에 할당된 이 예산액을 증액을 한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경우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보다는 그 세부 비목들의 이 내용들을 이제 조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개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개수조정소위원회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뭐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나 뭐 본회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 회의록이 남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논의가 오고 갔는지 뭐 아무개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뭐 국회 그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특정 법안에 대한 이제 뭐 회의록들을 찾아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또 다운받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조정 안건, 정부가 편성한 안건을 심사하는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선 회의록도 없어요.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 뭐 여기에 지금 이 개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들은 아니지만 이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목적은 뭐예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뭔가 지역 유권자들한테 과시할 성과가 필요하죠. 이거 내가 해갖고 온 거예요.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의원이에요. 라는 점을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교량, 예? 뭐 길을 넓힌다든지 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정부 예산에서 나와야 되죠. 거기 지역 유권자들이 돈을 각출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거 내 업적입니다라고 그 국회의원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내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 내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 세금이 그 지역구에만 특별하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죠?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비용은 전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혜택은 특정 지역에만 쏟아져 꽂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혜택을 받는 지역구 구민들의 입장에선 지역 유권자의 입장에선 좋은 일이죠. 기분 좋은 일이죠. 저 국회의원 대단한 일을 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조정소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요 시기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청탁을 해요. 요 예산은 조금 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지금 다리가 하나, 이게 지금 그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게 다리가 없어가지고 먼 길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런다고. 제발 우리 지금 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요 예산에 좀 포함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선심성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국회의원들 재선을 위해서 그런 선심성 사업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거기에 돈을 할당하기 시작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른 중요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돈을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공공 예산이 삭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그 예산이 사용되어져야만 하는데 이것은 특정 지역구 유권자들한테만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 때문에. 청탁 예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청탁 예산 요청 보통은 그 개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그 방 밑에 쪽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네, 메모에다가 뭐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뭐 요거는 꼭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그 청탁성 메시지를 적어서
그 문 밑에 집어넣고 이제 그것을 보고 개수조정위원들이 저 의원 뭐 좀 도와줘야 되나 이제 뭐 하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쪽지 예산으로 불렸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다 휴대폰 차고 다니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제는 구차하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문 밑에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문자로 날립니다. 네, 문자로 네, 무슨 의원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네, 뭐 혹은 그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SNS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공개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개수조정소위원회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다 회의록으로 남는다라면 이런 걸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이 쪽지 예산에 관련돼서 2006년 국회의원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포함된 건설교통부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의원들 지역구 내에 있는 도로, 교량건설, 철도, 공항정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다 건설교통부에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 위해선 원래 그 건설교통부가 생각했었던 예산 가지고는 그것들을 다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교통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시키는 일이 실제로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나 이런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렸습니다. 저 이쁘죠?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체 국익의 측면에선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의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의결해야 되는 시기가 12월 2일까지 의결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뭐 좀 이따 좀 다시 확인을 하긴 하겠지만 12월 2일에 의결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넘어가요. 거의. 심지어 1월 달에 의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빨리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그 다음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국회가 12월 2일 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막 안달이 나 있는데 정부는 요거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선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거 조금 올리고 말고 우리가 반대하고 이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통과만 시켜주세요. 의결만 시켜주세요. 라는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최종 예산안에 이제 증액된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증액 부분에 이의가 없음을 정부가 표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수조정 소위원회 가장 중요한 요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예산은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돼요.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부의가 된 다음에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전체 본회의에서 질의하고 이제 찬반 토론 형식적으로 하고 그다음 정부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동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증액을 한 거나 혹은 새 비목을 설치한 게 있으면 정부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동의한다,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의를 확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의결의 순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 예산은 법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법률은 반드시 대통령에 의해서 공포가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은 법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본회의 의결로 예산안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간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본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이게 실제 제17대 국회에서 제20대 국회까지 그 예산에 관련된 그 실제로 국회가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여기는 지금 총 수입, 총 지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총 수입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돈을 그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거예요.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안이 있고 국회가 확정한 것들이 있고 처리 일자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언제 국회가 의결을 했느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그 멈춤을 누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특징들이 이 표에서 나타나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 표에 기반을 해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그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 국회 예산안 수정 비율은 총액으로 봤을 때 1% 미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에 그 수정을 하는 그 폭이 굉장히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총 수입이나 총 지출 모두 국회는 정부 제출 예산안을 증액하기보다 삭감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헌법에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삭감하는 게 훨씬 더 용이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산안 본회의 처리 일자를 보면 12월 2일까지 처리된 예산안은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2015년. 나머지는 다 어때요? 다 지나서 그게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야 간의 당파적 정쟁이라고 하는 것들, 갈등들이 예산안 처리하고도 자주 연계가 되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 대표적인 예는 2005년 예산안을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2005년 예산이니까 이제 2004년 그 이제 12월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여당이 주장을 했어요. 야당은 절대 안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해 그 정부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야당이었었던 한나라당이 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 이제 그 국가보안법 계속 유지시키지 않으면 우리 더 이상 너희들 도와줄 수 없어. 예산안 이런 거 해줄 수 없어. 라고 그냥 훅 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이 쟁점 법안을 예산안 심의와 연동시키는 정치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 심의도 진행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법정 처리 기한까지 이제 넘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정당 간 정치적인 갈등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